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걸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하나를 새로 또 추가를 하나 했고요. 그냥 체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 인식을 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사실 비슷한데, 오늘 여기까지 정도 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음 시간이나 시간 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그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좀 간단한 걸 또 한번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었죠. 자, 좀 코드를 좀 설명해 드리면,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손 모양을 인식하기 위해서 핸드 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화이문을 돌면서 영상을 얻어서 디텍트, 그 손을 찾고, 이미지에서 손을 찾고, 만약에 찾았으면 이제 추로가 되는 거죠. 찾았으면 그 결과라는 게 여기 빨간색 점하고 하늘색으로 된 요 선들, 그걸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그려서 그려진 이미지를 요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cape 키가 눌렀는지 보고 안 눌렀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카메라 영상을 얻고 손을 잡고 그 찾아진 손을 그리고 화면에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 도는 거죠. 그 예제 파일은 저기 그 뭐죠? 강의 자료 파일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코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예제 파일들이.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가상의 운전대가 있다고 치고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보자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핸드포즈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 이제 생성자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로드 모델이라는 메소드는 여기 이제 그 보스 핸즈를 true로 하느냐 false로 하느냐 뭐 결정할 수가 있는데 true면 양손을 다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false면 한 손만 찾는데 디폴트는 이제 한 손만 찾도록 돼 있죠. 그리고 여기 threshold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신뢰도라는 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손을 찾았다. 그 찾은 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 그게 이제 여기 적어준 요 값 0.5 이상이면 그 경우에만 이제 손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손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0.5보다 작으면 이제 손을 못 찾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로드 모델을 호출했을 때 성공하면 true를 반환하고 실패했을 때는 false를 반환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손을 검출하는 함수죠. 여기 이미지를 넣어주면 영상 한 장을 넣어주면 그 영상에서 손을 찾아서 손을 찾는 거죠. 찾았으면 이제 true를 반환하고 못 찾았으면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리는 요 이미지에다 그리는 거죠. 그리는데 아까 그 손가락 모양 빨간색 점하고 하늘색 선으로 연결된 그걸 이제 여기다 그리는데
요 그릴 때 요걸 클론을 이제 추를 하면 요걸 복사해서 요 입력된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복사된 이미지에다가 요 그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false로 되어 있으면 요 넣어준 원본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려진 결과가 그려진 영상을 리턴한다. 그 다음에 get xy는 xy 좌표죠. 핸드는 left 또는 right, 그게 left, right, 왼손, 오른손. 그리고 요 id는 이제 0, 1, 2, 3, 4, 5. 요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손목이 일단 0이고요. 그냥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은 모든 빨간색 점을 다 반환하겠다는 거고, 핸드는 그러니까 요 핸드 손 전체의 중심, 그리고 팜은 손바닥의 중심, 그거에 XY 좌표를 반환한다. 그리고 이제 요 손목을 제외하고 손가락을 입력했을 때는 요 빨간색 점의 좌표를 얻는 거니까 요 이제 손가락 마디에 번호도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수정을 했어요.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 아마 예전에 라이브러리 이제 지난주에 설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어 있을 거고요. 3210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설명 먼저 드릴게요. 거꾸로 이렇게 다시 바꿨어요. 0, 1, 2, 3. 그렇게 바꾼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거기하고 숫자를 맞춰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여기도 손끝은 0이고요. 손가락 끝은 0이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그래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반환되는 건 XY 좌표니까 이렇게 된 X, Y 요걸 이제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올인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모든 빨간색 점의 좌표를 다 반환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박스는 요 박스 테두리 있죠. 주황색하고 요 빨간색 이런 거. 왼손, 오른손. 그리고 오른 그 손바닥하고 손하고 손바닥 두 가지인데 손하고 손바닥 두 가지인데 올로 하면 이 두 개를 다 반환한다는 거죠. 이 안에는 요 왼쪽 위 x1, y1, x1, y1 그리고 오른쪽 아래 x2, y2 그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위드스는 폭 요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폭을 얻는 거고 이건 높이를 얻는 거고 요거는 면적을 얻는 거다. 넓이.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원래는 뭐 이거 뭐 함수를 만들면 되긴 하는데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걸 만들어 놨어요. 디스턴스는 두 개의 점을 대입을 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는 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는 요 방향의 요 선하고 요 수평선하고 요 각도 그걸 이제 디그리로 반환하는 게 디그리고요. 라디안으로 반환하는 게 라디안이에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상의 핸들이 있다고 치고 거기서 이제 요걸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운전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요 각도를 알면 요 각도는 아까 앞에서 디그리 또는 라디안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각도를 얻었다.
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플러스 각도인데 원래 주행 속도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요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려면 오른쪽 바퀴는 좀 더 크게 하고 왼쪽 바퀴는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더 크게 하고 왼쪽 바퀴는 줄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각도값을 가지고 각도값만큼 느리고 각도값만큼 줄이자. 근데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각도값을 보면 대충 한 이 정도로 굽혔을 때 한 40도 정도 나와요. 물론 주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행 속도는 이제 3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값으로 바꿔도 됐죠. 30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40을 이렇게 빼고 하고 하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좀 얼마를 곱해서 예를 들면 0.5 뭐 이런 식으로 곱해서 값을 오른쪽에는 더하고 왼쪽에는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코드로 작성을 하면 자, 일단 핸드포트에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양손을 다 할 거니까 이걸 true로 해야 되겠죠. 양손을 다 찾겠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하고요. 사람이 이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상을 얻어서 손을 찾고, 손을 찾았으면 왼쪽 그 손바닥의 중심 좌표, XY 좌표를 얻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손바닥의 중심 좌표 XY를 얻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각도, 왼쪽 이 그림이 없네. 왼쪽 손바닥에 XY 좌표에서 오른쪽 손바닥 XY 좌표까지 이렇게 가는 요 직선의 요 수평선에 대한 기울기, 각도, 각도 값을 디그리로 얻었고요. 그렇죠? 각도 값을 얻었다. 요 각도 하나 프린트 한 거고요. 각도 값이 만약에 이제 그 각도 값을 못 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XY 좌표를 못 구하면 각도를 못 구하겠죠. 하여튼 못 구할 수는 있겠죠. 뭐 손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각도를 넌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못하면 넌이 반환되는데 만약에 넌이 아니면 넌이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스탑해야 될 거고 넌이 아니면 요 바퀴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행 속도가 30이고요. 왼쪽에는 빼고 오른쪽에는 더하는데 각도만큼 근데 각도에다 0.5를 곱해서 줄이고 느리고 그렇게 한 거죠. 나머지는 뭐 결과를 이제 그리고 만약에 손을 못 찾았으면 하나도 못 찾았으면 뭐 정지하고 이건 뭐냐면 손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 정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 손바닥, 오른쪽 손바닥 XY 좌표를 얻어서 그것의 기울어진 각도를 얻고 그 각도를 이용해서 왼쪽 바퀴 빼고 오른쪽 바퀴 더해서 만약에 거꾸로 되면 이렇게 이제 손이 거꾸로 되면 각도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거꾸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 더하고 여기 빼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걸 갖다 여기 핸드 드라이버 1 1.py 파일인데 요걸 읽어서 불러와서 또는 요 파워포인트 걸 그대로 카피해서 하셔도 돼요. 카피해서 넣고 실행하셔도 되죠. 자, 요거 한번 해서 로봇을 한번 운전을 한번 해봅시다. 운전을.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이거 뭐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일을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핸드 드라이브 2번은 뭐냐면 조금 더 수정을 한 건데 요거는 뭘 하려고 했냐면 이제 이렇게 핸들을 우리가 가상의 핸들을 화면에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그 주행 속도를 좀 바꾸고 싶은 건데 요게 이제 손을 넓게 벌리면 빨라지고 안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가까이 갖고 가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도록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속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속도는 이 양손의 거리, 그게 왼쪽 손바닥에 XY 좌표, 오른쪽 손바닥에 XY 좌표잖아요. 그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대충 보니까 한 뭐 300 뭐 얼마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충 해보니까 그래서 5로 나누고 5로 나누면 한 6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완전히 붙였을 때 거리가 이따도 이제 거리가 있어서 거리가 한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빼기 20을 해준 거예요. 뭐 다른 숫자로 조금 바꿔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그 전체적 거리가 한 대충 한 300 정도 나오길래 속도를 한 5로 나눠가지고 속도를 한 60 정도 최대 속도가 60 정도 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완전히 붙였을 때 거리 값이 한 20 정도 나와가지고 20을 빼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속도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요. 그걸 여기 넣었죠. 주행 속도. 나머지는 앞에 상과 똑같고요. 주행 속도 값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 업그레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이게 어디 있더라? 한참 뒤에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뒤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잘못 썼네요. 큰일이네. 로고헤드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좀 수정을 할게요. 공유.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뭔가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요거 하나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요거까지 다른 패키지도 이제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지금은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이제 설치하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만약에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로봇 AI까지만 적으시면 되는데 요번에는 조금 제가 이것저것 좀 건드려 가지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요 업데이트 안 하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은 손가락 번호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세요. 업데이트
맞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적어볼게요.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에 제가 적어놨어요. 채팅창에. 다시 앞으로 더 가서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손 모양 인식을 일단은 티처블 모션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미지 그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라서. 자, 일단은 뭐 티처블 모션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거기서 직접 카메라를 그 티처형 머신 화면에서 바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학습을 시켜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영상 수집을 외부에서 하고 티처형 머신에서는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게 이제 collect 이미지라는 거고 두 번째 게 record 이미지라는 거예요. collect 이미지는 뒤에서 잠깐 해볼 텐데 이 폴더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면 스페이스 키를 누른 데마다 영상을 하나씩 한 장씩 저장하는 거예요. record 이미지는 이거와 다르게 일단 저장할 폴더는 지정해 줘야 되고 몇 초에 한 번씩 몇 장의 이미지를 아이고 포인트가 이상해졌네요. 여기 저장할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몇 초 간격으로 몇 장의 이미지를 저장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작을 하면 카운트다운 하고요.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고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이 폴더에다가 이 시간 간격으로 이건 밀리세컨드예요. 0.1초죠. 0.1초마다 이미 한 장씩 저장을 해서 영상 20개를 저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컬렉트 이미지를 하면 여기 컬렉트 핸드라는 파일이고요. 보면 로보이드의 랩 랩을 갖고 와서 그 다음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죠. 좌우 반전 시켰고요.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카메라를 만들었고 랩에 이제 collect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어서 호출을 하면 카메라 넣어주고 그 다음 저장할 폴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거는 전부 다 제가 이제 한글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상하게 얘는 한글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한글이 안 되니까 다 영어로 적어 주시고요. 저장할 폴더를. 이 폴더가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요, 폴더는. 그러니까 미리 뭐 이걸 만들어서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가위바위보 뭐 3개의 폴더로 나눠서 저장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나중에. 폴더를 뭐 폴더 이름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실행을 하면 카메라 창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영상이 한 장씩 저장이 돼요. 누를 때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요렇게 하셔도 돼. 요렇게 해서 수집을 하셔도 되고 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레코드 핸드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일단은 레코드 이미지고요. 그 다음 저장할 폴더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0ms. 그래 0.2초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은 지금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30개, 30장의 영상을 모아서 하겠다. 그러면 이걸 딱 실행을 시키면 여기 화면에 카운트다운 3, 2, 1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는데 0.2초에 밀리세컨드라고 하니까 헷갈리나요? 근데 다른 데서 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밀리세컨드를 한 거예요. 초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초로 하는 게 더 좋을지 그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0.2초 여기서 0.2초에 한 번씩 30장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30장을 이미지를 다 저장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동으로. 중간에 이제 escape 키를 누르면 이제 그냥 끝나는 강제 종료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저장을 하시고요. 지금 각자 저장을 하세요. 제가 아마 그 예제 폴드에 이제 넣어놨을 텐데 이미지를 어쨌든 각 저하고 손이 다르게 생겼을 테니까 하여튼 뭐 잘 안 되면 본인의 그 이미지를 모아서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요. 영상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티처 머신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클래스 1을 가위로 바꾸고 업로드해서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저장된 그 가위 손 모양 요걸 갖다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됐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면 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클래스 2를 바이로 바꾸고 또 업로드해서 마찬가지로 바이 영상 컨트롤 A 해서 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열기 다 들어가고요. add 클래스 하고 이번에는 보 이렇게 해서 또 업로드 또 영상을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 클릭을 하면 이제 얘가 학습이 되겠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익스포트 모델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텐스플로우를 중간에 있는 텐스플로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원래 케라스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누르면 되겠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일이 자동으로 여기 다운로드 됐죠.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그럼 다운로드된 파일을 그게 zip 파일인데 요걸 아무 때나 자기가 압축을 풀고 싶은데 아무 때나 푸시면 돼요. 아무 때나 풀고 그러면 그 폴더 내에 보시면 압축을 풀고 보면 그 안에 요 .ho h5 파일하고 txt 파일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것도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Teachable Machine 이미지 그 객체를 만들고요. 로드 모델은 아까 그 압축을 푼 폴더가 있었잖아요. 요 파일 두 개가 들어있는 폴더. 그거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경로에서 요 두 개의 파일을 얘가 읽어드리겠죠. 모델을 로드하는 거고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를 반환한다. 프로젝트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이미지를 넣어서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인식을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 이미지는 인명 영상이고 스레스홀트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요 신뢰도 값이 스레스홀트보다 작으면 이제 인식을 못한 걸로 하겠다. 인식을 못했다고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식된 결과 레이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있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 이제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지금 들어온 영상이 가장 가까운 거, 그거의 레이블을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컨피던스 값, 신뢰도 값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l이 붙은 거는 all 레이블스는 모든 클래스의 레이블을 반환하는 거였고요. 되게 사과래. 가위바위보, 그걸 세 가지를 다 리턴하는 거죠. 묶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가위바위보 각 전부의 각각의 컨피던스 값. 가위는 뭐 0.9, 바위는 0.6, 아니지. 0.9, 뭐 바위는 0.06, 뭐 보는 0.04.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전체를. 이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요 앞에 거 하나만 우리가 레이블 하나만 얻는 게 대부분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그게 가위인지 바위인지 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개의 함수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요거 get 레이블 이걸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파일 두 개, 그 모델, 학습된 모델 파일 요 두 개가 들어있는 폴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만들었고 좌우 반전시켰고요.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카운트다운 3, 2, 1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끝나면 이제 원루프를 돌면서 영상을 얻어서 그 영상에서 인식하고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겠죠. 만약에 성공했으면 인식을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그 레이블 뭐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겠죠. 그걸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실행을 시키고 TMI hand1이라는 파일인데 이걸 실행을 시키고 화면에다가 가위보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인식된 결과가 이제 쭉 화면에 이제 콘솔 창에 출력이 쭉 될 텐데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뭐 잘 되기도 하고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저 그래요. 잘 될 수도 있고 그게 학습을 우리가 아까 티처럴 머신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인식을 잘 하기도 하고 뭐 잘 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을 할 때 가능을 하면 다양한 뭐 형태로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이렇게 딱 가만두지 말고 이렇게 좀 움직여가면서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 이미지를 영상을 수집을 한 다음에 각각의 폴더에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티처 머신에서 학습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결과를 학습된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zip 파일을 압축을 풀고 그 압축을 푼 경로, 그 경로를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되겠지. 영상 얻어서 이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 결과 레이블을 프린트하고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해보시고요. 혹시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사실 뭘 다른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신뢰도라는 거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얘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화면에다 주먹을 보여줬는데, 얘가 가위라고 대답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먹이라고 가장 비슷한 게 주먹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신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얘 학습된 애가 그래서 신뢰도 값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런 애매한 거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컨피던스 값을 갖고 와서 신뢰도 값이 컨피던스 값을 갖고 와서 그게 0.8 여기 0에서 1까지예요. 0에서 1까지인데 0.8보다 클 때만 나는 인식된 걸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좀 바꿔본 거고요. 컨피던스 값을 한번 불러와서 얻어서 0.8보다 큰 경우에만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뒤에 나오나? 자, 한번 봅시다. 조금 바꾼 건데, 햄스터 로봇을 이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면 앞으로 가고, 바이면 뒤로 가고, 보면 정지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한 거에서, 조금만, 요 레이블 값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 거죠. 자, 그런데 요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컨피던스 값이, 요렇게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컨피던스 값이 얼마보다 크면 그때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코드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피던스 값을 얻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프리딕트에 아까 그 파라미터 중에 스레솔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0.8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컨피던스 값이 0.8보다 큰 경우에만 내가 요 프리딕트 그러니까 얘가 그 클래시파이를 한 분류를 성공한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분류를 하고 컨피던스 값을 확인해서 0.8보다 큰 경우에만 뭔가를 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여기 프리딕트 할 때 여기에 스레솔트 값을 0.8로 넣어줘서 0.5보다 큰 경우에만 여기에 성공한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컨피던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그 블록 코딩 할 때도 블록 코딩에 하도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그렇게 그냥 컨피던스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컨피던스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이렇게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가위 1, 요 이미지가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보 1 확률 세 가지밖에 없죠. 지금은 가위바위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가위 1 확률이 0.93, 바위 1 확률이 0.05, 보 1 확률이 0.02 이거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컨피던스가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진짜 확률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 확률 분포가 어쩌고 뭐 그런 수학적인 그런 확률은 아니고 사실 여기 뭐 추정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추정치도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라고 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확률이라고 우기는 그런 값이에요.
어쨌든 확률처럼 생각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보 1 확률. 요게 이제 컨피던스라는 거다. 보통 이제 컨피던스는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배웠으니까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키를 잰다. 키가 170cm다. 키가 170cm인데 그게 정확하게 170cm가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측정하는 측정 오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60 예를 들면 169에서 171 사이에 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실내 구간이라는 게 95%의 확률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106 여기가 이제 169고 여기가 17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키를 재는데 그 키 값이 요 169에서 171 사이에 들어올 요 사이의 값이 될 확률이 95%다. 그런 얘기죠. 뭐 어려운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실내 구간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크리트한 값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실내 구간이라는 건 주로 연속적인 값, 리그레이션, 빼기 문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피던스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래서 이미지들은 보통 이제 뭐 뉴럴넷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꼭 뉴럴넷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뉴럴넷이 여기 쭉쭉쭉 와가지고 요 끝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웨이트 값에 곱하고 바이어스 값 더하고 해서 쭉쭉쭉 계산이 됐을 거예요. 요 끝단에 요 Z1, Z2, Z3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요 값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 익스포넨셜 값을 취하고요. 각각 그럼 세 개가 있겠죠. 그 세 개를 다 더한 것 분의 자기 것.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것 분의 요거. 그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것 분의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것 분의 요거. 그 값이 이제 계산이 됐다. 그게 이제 여기 컨피던스 값을 계산해요.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소프트 맥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계산이 된다. 사실 이게 확률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산되는 이게 어떻게 확률이에요? 근데 확률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도 잘못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특히 이제 블록 코딩 같은 데 보면 여기 블록이 왜냐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컨피던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보면 정확도라고 돼 있어요. 정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어떤 비디오 영상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과로 분류될 확률 그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얘가 여기 틀리고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똑같이 틀리나 하고 내가 고민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옛날에 처음 초창기 때 나왔던 게 이제 머신러닝 포 퀴즈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다 이걸 또 뺏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정확도라는 건 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accurac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요거는 어떤 이미지 한 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더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그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뭐 클래스 A의 클래스 A1 확률, 클래스 B1 확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도라는 거는 모델 자체를 이 분류기의 성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고 테스트
이미지들이 쫙 있겠죠. 한 100장 정도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을 넣었을 때 분류한 게 나올 거고, 근데 실제로는 주먹인데 얘가 얘기한 것도 주먹이라고 했으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가위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보라고 대답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보가 들어갔는데 보라고 대답했으니까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틀렸다. 그럼 전체 개수, 전체 샘플의 개수 100장이다. 그럼 100장 분의 맞춤 개수 몇 개를 맞췄느냐, 몇 개를 맞췄느냐, 맞춤 개수. 이 경우에는 5개 중에서 3개를 맞췄으니까 5분의 3, 0.6이다. 이게 정확도라는 얘기예요. 액큐러시.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확도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신뢰도라고 쓰는 게 더 맞고요. 만약에 신뢰도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영어로 컨피던스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말로 이렇게 바꿨을 때 단어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확률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될 거예요. 사과 1 확률, 바나나 1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언플러그드로 사실 이건 별건 아닌데 제가 활동지로 이런 걸 나눠 드렸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 활동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가이하고 바이하고 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까? 학생들이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가이하고 바이 이거 보니까 뭐가 다른지를 열심히 관찰을 하는 거죠. 뭐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가위하고 뭐죠? 주먹, 바위. 바위는 이거 보니까 요 손가락이 얘는 이렇게 폈고 손가락이 폈고 얘는 구부렸네요. 그렇게 다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뭐냐, 측정 가능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해요. 폈다 구부렸다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얻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학생들이 이제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길이가 여기는 길고 여기는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자로 이렇게 재보면 자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한다.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사용해서 얘를 구분할 거냐,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토론을 해보면 되겠죠. 뭐 그런 건 이제 측정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정답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뭐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해보면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게 이 활동의 목적이에요. 손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찾았잖아요.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걸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손 모양을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규칙을.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꼭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요거부터 합시다. 자, 데이터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찍어 보는데 프린트를 해볼 건데 이제 핸드 포즈 모델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찾았다. 손을 찾았을 때 오른손의 손목이죠. 0번 손목. 오른손의 손목의 XY 좌표. 그리고 오른손의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검지죠. 검지 손가락의 0, 손끝. 여기 끝이죠. 0, 1, 2, 3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손목하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의 끝. 요거 XY 좌표를 얻었고요. 여기랑 여기랑 손목이랑 여기랑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거죠. 거리를 구했다. 요 0번에서 요 2번 두 번째 손가락의 끝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다.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한 거죠.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측정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관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펴고 꼽으려고 하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핸드포즈 1 파일이에요. 이거 실행을 시키고 보면 이제 콘솔 창에 이제 요 값이 계속 프린트가 될 텐데 손가락을 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길잖아요. 값이 클 거고 손가락 굽히면 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 값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폈을 때랑 구분했을 때를 보면 요 손끝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멀고 여기는 가깝죠.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얘는 한 300 얼마, 얘는 뭐 한 60, 7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대충 뭐 100보다 크면 손가락을 폈고 100보다 작으면 손가락을 구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절대적인 값을 사용하는 해도 뭐 되긴 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제 3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카메라에서 손이 멀어지면 손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요 거리값도 작아지겠죠. 100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손 안에서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손이 작아지든 커지든 상관없이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구부러지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여기 두 번째 마디죠.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두 번째 마디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펼쳤을 때는 빨간색이 주황색보다 더 길 거고요. 그다음 구부렸을 때는 빨간색보다 빨간색이 더 짧죠. 그래서 주황색보다 길면 더 크면 펼친 거고 주황색보다 작으면 구부린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해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일단은 아까 두 번째 요 마디까지 거리를 또 계산해야 되니까 요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의 XY 좌표를 얻었고요. 그 다음 디스턴스를 두 개를 구하는데 손목의 XY 좌표, 손목에서 검지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까지의 거리 여기서 그걸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 더 크면 손가락을 펼친 거죠. 폈어요. 아니면 구부렸어요. 이렇게 인쇄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핸드 포즈 여기 몇 번이죠? 2번? 이걸 실행을 시키고 실제로 화면에서 손가락을 뭐 구부렸다 펼쳤다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폈어요 구부렸어요. 이게 이제 인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걸 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측정이 가능한 그 손 모양을 구별을 할 수 있는 측정하는 가능한 데이터가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았고 제가 찾은 것은 이렇게 손목까지의 거리 손목에서 그 검지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 마디까지의 거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찾은 규칙이죠. 제가 규칙을 찾은 거예요. 이런 규칙을 찾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 모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뭔지를 찾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손 모양을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찾는 것. 그 두 가지를 찾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를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손 모양을 요거는 그냥 한번 움직여 본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손가락 펴면 앞으로 가고 구부리면 정지. 뭐 이렇게. 자, 그걸 가지고 우리 가위바위보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여기서도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손가락 한 개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손가락 5개를 다 하면 됐죠. 엄지 구부렸냐 폈냐, 검지를 구부렸냐 폈냐, 그렇게 if then 룰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쉽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좀 더 이제 관찰을 해보면 5개의 손가락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찾은 거는 어떤 거냐? 요 가위바위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검지 손가락이랑 그 다음에 약지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검지 손가락하고 새끼 손가락만 알면 된다. 예를 들어서 검지를 펴고 새끼를 구부리면 가위다. 그렇죠? 얘는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검지를 하고 새끼를 둘 다 구부리면 주먹이다. 가위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검지랑 새끼를 모두 펼치면 보다. 그렇죠? 그런 규칙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런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이제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꼭 뭐 5개 손가락을 다 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손가락 2개만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하죠. 코드도 적게 사용돼 계산하는 것도 적을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찾은 규칙은 검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폈냐냐 구부렸냐를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구분을 하자. 자,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고요. 요 아이디는 뭐냐 하면 손가락 번호예요. 엄지손가락은 1번, 검지손가락은 2번,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오른손에 손목하고 여기 오른손의 손목이죠. 그리고 오른손에 어떤 손가락 번호의 끝, 0번이니까 손가락 끝이죠. 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손목하고 오른손에 그 어떤 손가락의 그 두 번째 마디까지의 거리. 그리고 디스턴스 1이 더 크면 이제 펼쳤는 거니까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true면 손가락을 편 거고 false면 손가락을 구부린 거죠. 자, 그 다음 화형문에서 일단은 손을 찾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손가락이죠. 2번 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이죠. 5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입력을 했고요. 인덱스 앤드 not pinky라는 건 뭐냐면 검지손가락은 펼쳤고 새끼손가락은 구부렸다. 그럼 가위라 그랬죠. 그래서 가위.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이제 false인 경우니까 구부렸고, 근데 검지손가락 구부리고 새끼손가락도 구부리면 뭐죠? 주먹, 바위.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폈고 새끼손가락도 폈다. 둘 다 폈으면 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찾은 그 규칙을 그대로 이제 코드로 구현한 것 뿐이에요. 여기 핸드 포즈 여기 몇 번이죠? 4번. 4번.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고 화면에다 바이보 해보시면 굉장히 그 결과가 잘 나와요. 오히려 스티처 머신으로 학습한 것보다 훨씬 잘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규칙을 우리가 정해준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찾아서 해본 거고요. 이건 그냥 그에 따라서 그냥 로봇을 움직여 본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위면 앞으로 가고 뭐죠? 그 다음에 바위면 뒤로 가고 보면 멈춘다. 자, 그러면 요걸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손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위바위보까지는 우리가 이제 규칙을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손 모양의 경우 오케이, 뭐 오케이 아니면 뭐 하트, 손가락 하트 이런 건 손가락 모양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규칙을 한번 찾을 수가 있겠느냐?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규칙, 아까 가위바위보처럼 어떤 규칙을 찾는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가위바위보 한 걸, 구분을 한 걸 이제 보면 우리가 규칙을 찾았고, 그렇죠? 우리가 찾은 규칙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코딩했고,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오도록, 영상을 넣어주면 뭐 가위인지 바위인지 뭔지가 나오도록 우리가 구현을 한 거죠. 앞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복잡한 손 모양인 경우에 우리가 규칙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찾아서 코드로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찾겠다 규칙을. 그래서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답하고 데이터 넣어주고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는 오케이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오케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는 하트다라고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다. 우리 사람이 규칙을 찾은 것처럼 얘가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한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계학습은 비용이 들어요. 비용. 어떤 비용이 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제네시스 자동차가 모닝보다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계학습도 비용이 드는데 어떤 비용이 드느냐? 일단 데이터. 요즘 하고 있는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을 시킬 때.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게 상상을 초월해요. 데이터 수집하는 게. 뭐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 했던 것처럼 대충 뭐 손가락 뭐 이렇게 몇 번 한 20장 뭐 30장 이렇게 입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분하는 게 뭐 깨끗해 보면 뭐 두세 가지 그 손 모양 두세 가지 이미지를 구분하는 거 뭐 사과 바나나 구분하기 뭐 이 정도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많아진다든지 하면 그리고 그게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도록 만들려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모으는데 막 6개월씩 데이터 모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발표하는 거 있죠. 구글에서 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는 것도 계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컴퓨터도 좋은 걸 써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규칙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또 이건 비용이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코딩만 하면 되는데 if then 룰만 이렇게 잘 넣어주면 되는데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티처블 머신을 보통 이제 인공지능 교육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인공지능 교육을 망가뜨리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티처블 머신이 적절한 사용하기가 적절한 그런 문제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인공지능 교육할 때 보면 뭐 전부 다 뭐 모든 걸 다 지금 티처블 머신 돌리시더라고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닌데, 이게 학생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것. 그게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죠? 티처블 머신 돌리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 기하학습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다 티처블 머신 돌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알아내는 것, 그게 사실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티처블 머신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K-Nearest Neighbor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뭐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그래도 꽤 쓸만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떤 거냐?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요새도 매스게임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스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매스게임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종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도화지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딴짓하다가 자기가 무슨 색깔을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눈치가 빠른 학생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색깔을 들고 있는지를 딱 보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색깔을 들고 있는지를 딱 보고, 파란색이다. 그럼 자기가 파란색을 들면 되는 거죠. 이 친구도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나왔다가, 무슨 색깔이지? 하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빨간색이 6명, 파란색이 2명 정도 돼요. 그러면 빨간색이 많으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K-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인데요.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K개, 요 K예요. 가장 가까운 K개를 보고 그 중에 많은 걸로 하는 게 여기 요 방법인데,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위에 어떤 우리가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바위에 어떤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죠. 보도 마찬가지고 그 측정 가능한 데이터 사이에 거리를 계산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많이 쓰는 거는 차이의 제곱에 합의 루트, 직접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개, K는 뭐 예를 들어 10개, 그럼 10개, 가장 가까운 10개의 레이블을 보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위가 뭐 7개, 바위가 2개, 보가 하나다. 그럼 가위가 가장 많으니까 출력을, 인식 결과를, 분류 결과를 가위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죠? 측정 가능한 분류를 위해서 측정 가능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떠한 데이터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 하면 아까 각 손가락에 그 각 마디에 XY 좌표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좌표는 아니고 손목을 기준으로 손목을 원점으로 했을 때 각 마디에 XY 좌표가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그 파일 수집을 쭉 해서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간격 그리고 몇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할 거냐. 그래서 쭉 이걸 실행하면 아까 이미지 저장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일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에 저장할 거니까 그냥 하나의 파일 경로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밑으로 쭉 파일에다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쭉 데이터가 계속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집하는 걸 보면 레코드 핸드 피처라는 파일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카메라 만들었고 핸드 포즈 만들었고요. 모델 로드했고 그다음에 손 모양을 이제 인식을 할 텐데 레코드 피처 해가지고 처음에는 요 OK.csv 파일에 저장하고 OK에 대한 손 모양 데이터를 그다음에 하트.csv에도 저장하고 여기 두 개를 연달아 했거든요. 요건 3, 2, 1 하고 처음에 이제 오케이 이렇게 쭉 저장하고 다시 3, 2, 1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될 거고 CSV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식하는 거는 요것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 K-Nearest Neighbor 그래서 그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아까 저장한 파일 있죠? 저장한 파일 두 개가 있고 이거 레이블이에요. 이 파일은 레이블이 오케이고 이 파일은 레이블이 하트다. 그래서 다 로드를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다 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나중에 조금 바꿀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겠으니까 각각의 OK에 대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가 있고 하트로 저장된 데이터 두 개가 있죠. 각자 읽어서 요 데이터들은 레이블이 OK고 요 데이터들은 레이블이 하트다. 파일 이름하고 레이블은 뭐 달라도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 트레이닝 된 걸 가지고 일단은 손을 검출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그 손 이미지에서 손을 발견했다. 그럼 그때 그 각 마디의 데이터를 쭉 일렬로 쭉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로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손목을 원점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좌표죠. 그래서 그걸 하나 얻어와서 지금 현재 그 카메라에 보여지는 손 그거에 대한 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 분류된 결과는 여기서는 오케이 아니면 하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고 여기 카메라 앞에서 뭐죠? 오케이. 오케이를 하거나 하트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그 레이블 값이 얘가 분류한 그 레이블 값이 이렇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잘. 굉장히 생각보다 잘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플렉스파이 핸드 원점py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 K-Nearest Neighbor와 관련된 요 클래스는 조금 수정하려고 해요. 지금은 조금 지저분하게 보여가지고 좀 나중에 좀 수정을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로봇을 움직이도록 한 거고요.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지금은 이제 뭐 오케이 하트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지숫자 같은 거 0,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거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이 하면 여기서 이제 1에서 5까지만 일단은 사용을 해서 1에서 5까지만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말판에서 우리가 손가락 1, 2, 뭐 3 하는 거에 따라서 몇 칸을 움직이느냐 그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질문 삼아서 제가 나중에 코드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지화, 기억년 디귿 이런 그걸 이용해서 초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몇 분 정도 쉬면 될까요? 지금 18분이니까 25분? 한 7분 정도 쉬고 이제 얼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분, 25분, 8시 25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뭐 쉬는 시간 동안 앞에서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들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좀 해보세요.
자, 이제 25분이 됐으니까 자,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얼굴인데 손에서 했던 거하고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손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손은 지금 그게 없죠.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얼굴은 얼굴 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볼 텐데 손에는 사실 그게 없었긴 했는데 어쨌든 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했죠? 티처럴 머신을 이용해서 손의 그 영상 자체로 이제 구분을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티처럴 머신을 사용해서 한번 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손 모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손 모양을 실제로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봤고 그 규칙을 이제 실제로 코드로 구현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뭘 했죠? 좀 더 복잡한 손 모양은 우리가 규칙을 찾기가 힘드니까 기계학습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K-Nearest Neighbors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서 기계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 손 모양을 구분하는 걸 해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얼굴은 이제 그 미리 학습된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얼굴 표정을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만들어진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 표정을 인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뭘 하죠? 티처럴 머신으로도 한번 학습을 시켜서 해보고 얼굴 표정 구분을 그 다음에 언플러그 활동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얼굴 표정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 규칙을 찾기가 좀 힘드니까 바로 이제 모델 학습을 시켜서 구분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아까 이제 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중간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하여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이제 채팅창에다 넣어놨고요. 자, 일단은 얼굴 검출을 하는데 요게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셔야지만 이게 돌아가니까 일단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페이스 메쉬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그 페이스 메쉬도 얼굴을 찾는 거고 페이스 디텍터도 얼굴을 찾는 건데 얘는 좀 더 간단하게 눈, 코, 입만 찾는 거고요. 페이스 메쉬는 얼굴에 있는 480개인가? 480개의 점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뭔가 계산이 많을 것 같고 무거울 것 같고 처음부터 안 좋으면 버벅버벅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좀 가벼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눈, 코, 입만 찾는 거고요.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지난번에 페이스 메쉬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한 걸 한번 보자. 페이스 디텍터 클래스 객체 그 생성자가 있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여기 스레솔드를 넣어주죠. 아까 얘기한 요 스레솔드보다 작으면 얼굴을 못 찾는 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신뢰도 값이. 기본값을 쓰시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값이 이제 그렇게 세팅된 거니까 기본값을 쓰시면 되고요. 실제로 디텍트는 얼굴을 실제로 디텍트하는 거고, 그러면 얼굴에 그 사각형 영역이 나오겠죠. 얼굴에 어디 있는지 이 사각형 영역이 나올 텐데, 이 패딩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여유분을 더 두는 거예요. 패딩을 만약에 50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50만큼 더 넓게, 더 크게 얼굴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패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식된 결과를 그리는 거. 그러니까 눈, 코, 입 위치를 점을 찍을 거고 얼굴 영역 사각형을 그리겠죠.
이것도 기본값 쓰시면 되는데 그릴 때 그 선이나 점의 색깔 그리고 그 굵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영역을 찾았으면 그 영역 x1, y1, x2, y2 그걸 리턴하도록 getBox라는 함수가 있고 박스 찾는 거. 그 다음에 컨피던스 값, 신뢰도 값을 리턴하는 거. 네, 폭, 높이, 면적. 그 다음에 XY. 자, 여기서 찾는 건 뭐라고 했죠? 눈, 코, 입이라 그랬잖아요. 올 하면 전체고, 그 다음에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의 XY 위치예요. 그 다음에 왼쪽 귀, 오른쪽 귀까지. 그거의 XY 좌표. 그 다음에 크랍은 뭐냐면 얼굴을 찾았잖아요. 영역을. 사각형 영역을 찾았으니까 그걸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에서 얼굴 영역만 잘라서 그걸 리턴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영상을.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뭐 항상 비슷하죠. 카메라 만들고 페이스 디텍터 만들고 그 다음에 루프 돌면서 영상을 얻어와서 그걸로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찾은 결과를 그리고 화면에 실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스케이프 키 눌렀는지 확인하고 또 돌아가고 뿅뿅뿅 도는 거죠. 이건 페이스 1.py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 업데이트 하셔야 될 때요. 업데이트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고쳐가지고 이번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요건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는 그냥 뭐 박스랑 크랍을 해서 한번 돌린 거 본 거예요. 크랍하면 얼굴만 사각형으로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부분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일단은 기능을 에이지 젠더 디텍터는 나이하고 성별을 이제 찾는 거죠. 검출하는 건데 객체 생성하고 모델 로드하고 에이지 모델하고 그 나이에 대한 모델하고 젠더에 대한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이지 모델 요 폴더에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정 안 해주면 넌이면 이게 지정을 따로 특별 안 해주면 요걸로 사용한다. CA 로보이드의 모델 폴더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젠더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을 제가 햄스스쿨 사이트에다가 모델 파일을 다 올려놨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 파일을 그냥 그 햄스스쿨에서 다운받아서 어떤 특정한 폴더에 저장해 놓고 그걸 로드하셔도 되고요. 귀찮으면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AG 모델 그리고 다운로드 젠더 모델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폴더 지정할 수가 있고 폴더 지정 안 하면 그 기본 폴더 C 로보이드 모델에 다운로드 될 거고요. 이미 있으면 다시 다운로드를 안 해요. 근데 오버라이트를 추루를 하면 덮어쓰기. 그래서 있더라도 다시 덮어쓰는 거죠. 그다음 디텍트 똑같고요. 이미지 넣어주면 나이와 성별을 검출을 하고요. 이건 뭐 GPU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결과를 그리는 거. 색깔, 그 다음에 두께, 굵기. 그 다음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모델은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지는데 요거의 인덱스 이렇게 요 인덱스 0, 1, 2, 3, 4, 5, 6, 7이죠. 그 인덱스를 리턴하는 게 있고 아예 레이블로 리턴하는 거. 요렇게 레이블로 리턴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값을 리턴하는 게 있고 젠더는 또 마찬가지로 메일, 피메일인데 인덱스 0이고 인덱스 1이죠. 인덱스로 반환하는 함수가 있고 레이블로 반환하는 게 있고 컨피던스 값을 반환하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설명만 드릴게요. 저는 아이고 자, 에이지엔드 디텍터를 만들었고 다운로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폴더 위치로 한 거죠. C 로보이드 모델 경로인데 그 폴더가 없으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디텍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 여기 실제로 사각형 박스가 그려져 있고 얼굴에 그 위에 얼굴 위에 성별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적힐 거예요. 거기 8 젠더 파일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여기 이제 얼굴 표정에 대한 요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고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지금부터 시리즈로 할 거는 얼굴 표정이거든요. 얼굴 표정. 그래서 얼굴 표정은 또 미리 학습된 모델이 있는데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facial expression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랭귀지, 젠더는 왜 내가 랭귀지를 안 했을까? 나중에 추가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 사각형 얼굴에 사각형이 그려가지고 그 위에 뭐 성별 이런 게 적힌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글로 적을 거냐 영어로 적을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라고 하면 한글로 적혀요. 기본값은 영어고요. 그리고 또 get label, get label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게 코로 하면 한글로 반환될 거고 이에 하면 영어로 반환될 거예요. 학생들이 한글을 좋아하면 그냥 코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델을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는 인명 영상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리는 거죠. 색깔은 무슨 색깔로 그릴 거냐, 굵기는 얼마나 할 거냐, 그다음에 쇼 컨피던스 값도 여기 표시를 할 거냐, 뭐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이블 넣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표정이니까 이렇게 angry, disgusted, fear, happy, sad, surprise, neutral 중에서 하나가 반환이 되는데 그 랭귀지를 코로 한 경우에는 한글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환돼요. 화남, 혐오,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 무표정. 컨피던스 값 리턴하는 거 박스, 사각형 박스 좌표 반환하는 거. 자, 그래서 해보면 페이셜 익스프레션 코로 했죠. 코 한글로 해서 모델 로드했고 그 다음에 디텍트 검출을 했다. 검출된 결과를 화면 표시를 한다. 컨피던스 값도 출력을 해라. 디폴트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얼굴의 사각형 박스에 위에 표정 이름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일단은 행복, 해피 이건 잘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놀람도 잘 인식이 되는 거고 화남 요까지는 잘 인식이 되고요. 디스커스트 그러니까 혐오 좀 애매하잖아요. 표정이 혐오라든지 슬픔 이런 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미리 학습되어 있는 그거고요. 기능을 그냥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몇 가지 이제 해본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이런 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스탑 사인을 화면에 보여주면 스탑 하고 또 화면에서 감추면 안 보이게 하면 또 다시 이동하고 그리고 스탑 사인 보이면 또 멈추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 스탑 사인 대신에 얼굴 표정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스토리는 뭐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앞에 사람이 서 있다가 차가 오니까 깜짝 놀라든가 아니면 화를 내면 차가 멈춘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 보면 페이셜 익스프레션 한글로 했고요. 모델 로드했고 디텍트 했고 결과를 그렸고 레이블을 얻었는데 그 레이블 출력했고요. 레이블이 놀람이거나 아니면 화남이면 멈추고 아니면 움직인다. 그런 스토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해보면 잘 돼요. 제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요 사과를 보여주면 이제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거 똑같이 이제 이번에 표정으로 놀람 표정을 가지고 놀람 표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번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패시 익스프레션 만들었고 모델 로드 했고요. 디텍트 했고 결과를 그렸고 레이블을 얻었는데 레이블이 놀람이면 이제 브레이크 놀람이면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3칸 가고 브레이크에서 스탑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과일 갖고 했던 거를 그냥 응용해서 해본 거예요. 표정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여기서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고요. 놀람일 때까지 기다리기. 그래서 카메라를 읽어서 계속 읽는데 디텍트한 결과가 놀람이면 브레이크에서 화면을 빠져나오고 리턴하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놀람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놀람 표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놀람이면 오른쪽으로 들고 앞으로 2번 또 놀람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놀람이면 오른쪽으로 들고 앞으로 2번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으니까 2번 반복하면 됐죠. 그래서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2번 반복한다. 놀람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른쪽 앞 다시 들어가서 놀람일 때까지 기다리고 오른쪽 앞 하고 스탑하고 끝나면 됐죠.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그냥 한번 표정으로 바꿔서 해본 거니까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는 티처럼 머신 앞에서 한 거가 똑같아요. 손에서 한 거가 똑같이 뭐죠?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영상을 수집을 하고 파일로 폴더를 나눠서 영상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티처럼 머신으로 가서 업로드로 이제 뭐죠? 저장을 하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 결과를 익스포트 모델에서 결과 파일을 모델 파일에 다운로드 하고요. 그걸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렉트 하고요. 이미지를 뭐 컬렉트로 해도 되고 레코드로 해도 되고 레코드 하셔도 되고요. 영상을 수집을 한 다음에 2개의 차이는 컬렉트 이미지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저장을 하는 거고 레코드 이미지는 시간 간격하고 그다음 몇 장 저장할 거냐 지정해 주면 그만큼 자동으로 쭉 계속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차이죠. 그래서 티처럼 머신으로 학습을 시키고 업로드해서 학습시키고 익스포트 모델에서 모델 다운로드 받고 그까지는 똑같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티처럼 머신 객체를 얻어서 여기 있는 폴드에서 모델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영상 얻어서 요거는 스레솔드를 0.8로 했어요. 해서 이제 뭔지 어떤 표정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얻어서 출력을 했다. 우리가 손에서 한 거 똑같이 손 모양에서 한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얼굴 표정은 그 다음에 티처럼 머신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언플러그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언플러그드까지만 모델 학습하는 거는 사실 똑같은데 그 손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는 하고요. 오늘은 언플러그드까지만 해볼게요. 언플러그드 활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측정이 가능한 그게 뭔가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게 또 구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일단 속어법으로 하면 좀 더 찾기가 쉬우니까 일단 얼굴 요소를 하나씩 지워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눈을 지워보자. 눈썹을. 그랬더니만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눈을 지워보니까 그래도 얼굴 표정이 남아있죠.
입을 가리니까 그래도 얼굴 표정이 이렇게 남아있죠. 얼굴 표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개를 해보자. 표정이 남아있죠. 두 개 하니까 뭐 딱 요거는 표정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기 남아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눈썹, 눈, 입 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다 가려놓고 보면 얼굴 표정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그러면 눈썹하고 적어도 눈썹하고 눈하고 입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 거냐? 그거는 사실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로 방향으로 세 군데 점을 찍어가지고 높이에 따라서 210이다. 0, 1, 2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봅시다. 얘는 1, 1, 1 이렇게. 눈은 눈의 크기에 따라서 요거 작으면 1, 크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입 모양은 이제 윗입술과 아랫입술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아랫입술만 했어요. 높이에 따라서 0, 1, 0, 1, 0, 1, 1, 1, 1 이렇게 뭐 0, 0, 0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학생들하고 언플러가드 활동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하고 왼쪽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눈썹은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210 눈썹은 210 눈은 보통 눈이니까 1 그다음에 010 이렇죠. 그 다음에 눈썹은 011 1이고 101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이제 모든 얼굴에 대해서 다 했어요. 다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학습이 끝난 거고 새로운 얼굴이 들어온다. 새로운 얼굴이 얘도 마찬가지로 눈썹 입 그래서 눈썹은 011 눈은 1이고 입은 101 이렇게 됐다. 요게 요건데 그러면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유사도로 이제 측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 숫자가 같은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011, 011이니까 요 중간에 1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같고 101인데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얘는 011 똑같고 1 똑같고 101 똑같고 얘는 011 얘는 다르고 101인데 중간에 거 빼고 똑같고 그렇게 이제 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게 몇 개냐? 캐리는 거죠. 이 두 개가 같고, 7개가 같고, 5개 같고, 6개 같고, 2개 같다. 그러면 같은 게 가장 많은 게 가장 유사한 거니까 같은 게 가장 많은 요 행복이라고 얘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찾았고 그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그 규칙을 미리 이렇게 학습된 예를 놓고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을 때 요 숫자들을 비교를 해서 같은 게 가장 많은 표정으로 하자. 그렇게 분류를 하자라는 규칙을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언플러그드로. 그렇게 이게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얼추 대충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학생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얼굴이 뭐 다양하게 표정도 다양하고 이러면 뭐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루는 건 사실 어려운 건데 여기서는 왜 이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왜 210으로 했습니까?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항상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하나의 이거잼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이거잼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데 요 다음에 할 거는 뭐죠? 그러면 요걸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게 주로 이제 눈썹, 눈, 입 요런 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관찰을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요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충 높이에 따라서 210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요거의 그 좌표 얼굴에서의 코 여기서는 이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요 상대적인 좌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볼 거예요. 모델 학습을.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 좌표 코를 원점으로 하는 상대적인 좌표를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손에서 했던 거와 비슷했죠. 근데 차이점은 손해서 한 거와 똑같은데 차이점은 그때는 이제 피처 그러니까 아까 피처라 그랬는데 그걸 여기서는 이제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어떤 피처로 했을 때 더 잘 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손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의 2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모델 학습을 해보고요. 자, 오늘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운전하기, 가위바위보 이렇게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까지 했죠, 요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걸 포함해서 요거는 뭐 못할 것 같고 요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K-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봤다면 다음에는 이제 그 의사결정 처리하고 회귀, 선형 회귀 딴 거는 또 복잡하니까 간단한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요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른 것 좀 해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주행하는 거, 자율주행하는 걸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요거 의사결정 처리. 이것도 이제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의사결정 처리는 이런 걸 좀 다뤄보고 회계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하기 좀 힘든데 중고등학교 정도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고민되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어려운 게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있는데 대학교 수준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 실제로 교육 뭐죠? 교육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쭉 봤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막 뉴런에도 나오고 막 딥러닝 얘기도 딥러닝도 뭐 나오고 뭐 하던데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그 교재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그보다 더 한 거 예를 들면 진짜로 딥러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든지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거의 가르치기를 제가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원하시면 이제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번에 강의가 다 끝나고 필요하시면 일단 뭐 요청이 들어온 거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